저는 개봉하자마자 거의 봤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의 유명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제도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김명호 박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부러진 화살 때문에 완전히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안성기 씨가 유명해졌죠. 뭐 그 분야 원래 유명하셨고. 그런가? 네. 아니, 저도 유명했잖아요. 예. 사실 석궁 교수, 석궁 테러, 뭐. 그랬죠. 그 사건 당시에는 조금 그랬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뭐 지난주에는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도 나갔고,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진짜 이 사건이 그런 거구나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요새 어떠십니까? 바쁘시죠? 예.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이렇게 메뚜기도 한 차리라고 좀 바빴다가 요즘에 좀 이제 가라앉는 분위기라서 좀 뜸해지고 있습니다. 요새 좀 숨 돌리실 수 다행히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조금 덜 바빴어요. 다른 정지영 감독보다는. 핸드폰은 일부러 이제 안 하시나요? 뭐 족쇄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내버렸죠.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거기로 장소로 전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문제는 자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계속 전화 받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전화 오고 막 그러니까 좀 족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국민들의 일종의 유명 인사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셨는데 그다음 고초가 좀 많으셨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글쎄요, 별로 저는 뭐 별로 고초라기보다는 고생했다고 사람들이 그냥 뭐 외에는 편하게 뭐 평소와 별 다름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 삼시세 때 밥 주지. 그다음에 뭐 하루에 1시간 운동. 건강 관리를 하셨어요. 네, 잘하고 있었죠. 영화에서 듣던 대사 같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쉬고 온다. 학교죠, 학교. 학교. 어떻게 혼자 방을 쓰셨나요? 네, 주로 한 10개월은 혼거를 했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거의 독방에 있었어요. 독방이 더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상 독방이라는 게 사실 징벌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그게 교도소 문화도 엉망이라 우리나라가 딴 데만 엉망인 게 아니라 교도소 문화도 형편없어가지고 독방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방도 모자 독방이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네, 독방이 원칙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원칙이 아니고?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독방이 원칙이죠. 그게. 원래 그리고 또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 서로 범죄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렇죠. 서로 배우거든요. 그게 사실 교도소라는 게 우리나라가 뭐 거기 가가지고 교정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교정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짓을 많이 배우고 나오죠. 그러니까 재범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 정보를 더 많이 그렇죠. 거기서 막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서로 연락하고 그럽니다. 일종의 범죄의 재생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성소나 다름없어요. 들어가서 격리가 아니라 동정의 그것도 또 같은
범죄 사람들끼리 모아놔요. 아, 유형으로? 네, 그러면 사기, 소위, 거기 점잖게서 재산, 경제사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것도 정보도 전문 배우고. 정보가 또. 네, 그러면 그거. 양성소예요, 완전히. 절도범은 절도범끼리 놓고, 강력범은 강력범끼리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취급했는데, 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력범에 속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제 배경을 그거 생각해서 이 사람들 이제 사기범들하고 같이 났죠, 보통. 처음에 있을 때. 아, 그쪽이 좀 약해서? 그랬습니다. 참, 그런 게 있구나. 어쨌든 또 뭐, 거기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영화에서도 뭐, 그 장면들이 좀 나왔지만, 계속 법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랬던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 좀, 그러니까, 이제 판사 양아치 조폭 집단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차피 걔네들은 법으로 하질 않거든요. 걔네들은 관행으로 재판을 해요. 그리고 법보다는 관행이 우선. 네, 관행이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보통 걔네들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보면은 이 친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판례가 법과 충돌한다. 네. 그러네요.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 국민들한테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법불신이라는 거는 어디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거냐면 소통이라든가 법원의 권위적이라든가 오만함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기분만 나쁜 거죠. 그렇듯 권위적이라든가 권위도 없으면서.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 때문에 사법불신이 기인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보면 법원이라는 게 범법자들의 집단이에요. 사실 국민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거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법을 정면으로 위반을 해요. 제가 영화에서 표현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제가 법대로 해달라.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전에는 법을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봤죠.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법을.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민사소송을 작정을 하고 미국에 밑바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이라든가 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계가 서양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잖아요. 학문들이 대부분 서양의 학문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방법론을 따르는데 서양의 학문을 보니까 그 학문을 그 사람들은 그 밑바탕에 깔린 방법론은 똑같아요. 어떤 학문이라든지 법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물리학, 화학, 경제학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학이나 그렇죠. 이학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수십 년간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밑바탕에 제대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제가 쌓여 있어가지고 법학을 딱 보니까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식만 습득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법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법전은 천자문 정도의 한자 실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교 정도의 국어 실력. 그거는 이미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야 뭐 그냥 대학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력. 논리력은 수십 년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 우리나라 법한대는 소위 전문가라는 것들보다는 훨씬 제가 나은 거죠. 그래서 못 당하는 거예요. 논리력은 저는 20년 가까이 지금은 수학을 집어쳤지만 20년 가까이 수학을 해왔기 때문에 증명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수만 개를 풀어본 거죠. 그렇죠. 네. 그 판사들보다 훨씬 낫죠. 걔네들은 그 입증이라는 게 소위 법에서 얘기하는 입증, 뭐 유죄의 입증, 무죄의 입증 이런 입증이 수학에서는 증명 문제나 같은 거예요. 논리상.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실력이시면 미국에서 그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셔도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네.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그게 흥미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재판을 하면서야 뭐 이게 막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네. 뭐 먹고 사는 문제 딴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시긴 네. 했는데 재미는 여전히 수학은 재능이 없습니다, 제가. 네, 그걸 알았어요. 낫습니다. 아, 그거야. 학위까지 받으셔. 학위 받을 정도야 그 정도야 그냥 되는 거고. 그 이상이셨던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제 이상에서 제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뭐 독창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수학에 재능이 없는 걸 한 10여 년 전에 깨닫고, 물론 또 쫓겨나기도 잘 쫓겨났고, 잘 쫓겨난 건 아니지만, 이건 말 실수한 거고. 어쨌든 쫓겨나면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네, 사실상, 또 학문의 깊이는 더 생겼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으면 생기지 못했을 것이. 왜냐면 학문이라는 게 꼭 책상에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다른 것들을 많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큼 깊이 생각하고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긴 거는 해고된 다음에 생겼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으면 아마도 도달하지 못했을. 계속 그 수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 수학은 아니고요. 네. 물론 수학을 쓰죠. 아무래도 네. 그쪽 바탕은 있는데 응용 수학,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에 그런 거를 계속 해왔죠.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췄죠. 감옥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당시도 계속 해왔어요.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그걸 갖다가 제가 기본적으로 논리력이라든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계속 해왔죠. 책을 읽고 논문도 보고 소송만 한 게 아니에요. 소송도 물론 했지만 연구활동 계속 하셨군요. 그러니까 논문을 쓴 건 아닌데 제가 뭘 찾으려고 하고 뭘 좋아하고 뭐에 재능이 있는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뭐에 재능이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많이 지나셔가지고 누구를 가르치셔야 되는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찾아 나가셨다. 원래 그런 거는 원래 보통 10대 때나 이렇게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보통. 저도 그 대학교 때 제 인생에서 제일 아까운 시간이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는 정말 뭐 화끈하게 놀지도 못하고 연애나 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방황을 했죠. 그렇게 한마디로 저를 이렇게 좀 조언을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멘토가 없었고. 그게 뭐 없었고. 그게 뭐 대학 교수들은 뭐 형편없었고. 뭐 학과 공부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방황을 했죠. 유학 가서도 상당히 방황을 했고 유학 가서 방황은 아니죠. 그때는 그냥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당연히 그렇죠. 공부라는 게 꼭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상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예를 들어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 배운다는 게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어떤 걸 습득을 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거. 체득을 하는 거죠. 몸으로 배우는 거.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렇죠. 그것들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뭐 학계에 논문을 쓴다든가 이런 거로도 그게 나타날 정도가 돼야죠. 그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 그래서 요새는 주로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수학도 안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교도소에 있을 때까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수학에 하여튼 물론 논리적인 그런 것 쪽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연과학 쪽. 그래서 최근에 했었던 1년도 넘었네요. 거기에서 했던 게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그 데이터 분석이 하면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걸 개발하는 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신약 개발에도 관련이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의 사람들이 뭐 DNA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사람들이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을 하냐. 네. 이 문제가 개발해놓고 무진장 많이 돈을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대다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 그 약을 버려야 폐기시켜야 될 판에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그 몇몇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기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거를 갖다가 DNA 구조가 아니라 거기에서 알아보는 거죠. 거기 어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는 것들이 제약회사에서 큰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2002년도까지 일할 때. 지금도 아마 그거 해결 못했을 거예요. 했었으면 지금 뭐 난리 났겠죠. 그런 쪽으로.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어느 한 부분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요. 네. 그 DNA 그것들이 약 그때 당시에 지금 유명종 씨랑 저랑 DNA를 쭉 나열을 하면은 약 5% 정도에서만 틀리다고 그러거든요. 그 틀린 것 때문에 생긴 것도 다르고 병도 어떤 거에 더 잘 걸리고 네. 어떤 약이 해가 되고 득이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게 그 제약회사들의 아주 큰 관심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은 떠났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알아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개발하는데 옛날에 좀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지났고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그런 식의 새로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계속 또 그런 거에서 과연 내가 밤을 새워서 네. 할 수 있는 거. 만화책 보면서 밤을 새웠어도 수학 공부하면서 밤 새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거예요. 좋아한다든가 그러니까 미치도록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미치도록. 그러니까 뭐 게임을. 즐겁고. 그렇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래야지 되지 이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하는 거는 더 이상 자기의 재능이 없는 거죠. 소위 옛날에 들어보면은 저는 대학교 때 그 수학자 중에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사람 특이한 사람인데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예, 그 사람이 폐병인가 했던 폐 관련해서 병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 병 아플 때 수학 공부를 했대요. 그걸 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좋아해야죠. 그러니까 수학이 정말 재밌어서 잊어버리고 자기 병 아픈 거 그렇게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나에는 뭐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데카르트인가 파스칼이 그랬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철학 연구를 한다든가 뭘 연구를 하다가 머리 아프면 기하 문제를 풀었대요. 그런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한테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냥 억지로 고상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봐서 사법개혁 얘기 말고 정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한테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냥 억지로 하지만 지금 사법제도,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사법불신은 법을 안 지키는 판사들 집단 지금 법원의 문제예요. 그것이 지금 법원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 때문에 불신이 막 들어오니까 소통이니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전부 물타기에 국민 우롱의 또 하나의 사기 행각입니다. 아주 정면으로 얘기하자면은 법원은
범죄자 집단, 소위 양아치 조폭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러진 화살에 그 나왔던 석궁 재판이 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무수히 지금도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지 석궁 재판은 그게 알기 쉽게 네. 초등학생도 속이지 못할 정도로 증거 조작이 벌어진 거고 네. 지금 현재도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교묘하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한테 사법불신이 기인하는 겁니다.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면 도대체 이걸 누가 재판해야 되나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국민이 재판을 해야죠. 재판권의 주인은 네. 국민이 재판권의 주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해야 돼요. 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게 보니까 미국이나 그런 데는 이렇게 배심원 제도가 있고, 네. 근데 독일이나 일본식 전통은 또 그게 좀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독일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그런 전통 배심원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판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유럽 그러니까 독일 유럽 거기에서는 참심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확하게 그거를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참심제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판사 3명 중에 한 사람이 일반 시민이래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법률 공부를 한 건지 어떤 데서 일반 시민이래요. 제가 듣기로는.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 그렇죠. 예. 원래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물론 이제 전문적인 게 있지만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최소한의 도덕이고. 그래서 법이 전부가 아니라 네. 법은 최소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는 법에서도 위반이 돼요.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건 법 위반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원에서 벌어지는 판결 중에 예. 이게 들어서 우리가 보통의 상식, 뭐 이상한 사람의 그 기준 말고요. 예. 보통의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그 법 위반한 겁니다. 100%. 거의 100%. 판결 자체가 위법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누이 몇 번에 이제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 생각하거든. 판사의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판사 말이라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걸 생각하는데 네. 이걸 정말 바꿔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그걸 근데 이제 몰라서 네. 그럼 받아들이는 걸 생각하는데 네. 이걸 정말 바꿔야 돼요. 정말 네. 깨달아야 돼요.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그걸 근데 이제 몰라서 네. 그런 거 있죠. 몰라서 그리고 권위에 눌리니까 네. 높은 자리에 있는 예. 영감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고 네. 문제는 이런 거죠. 결국에 국민들이 일단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법관은 일종의 법관 결국 판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판사는 결국에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입니다. 머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도 머슴이. 당연하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아부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선처를 바란다는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판사 니들이 뭔데 예. 제가 맨 끝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네.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종놈들에게 굽실거리는 노예근성부터 버려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법을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 분야가 다르면 당연히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교육을 못 받았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상식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에서 위반되는 거는 법을 위반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이 사기꾼들이 네. 판사 이 사기꾼들이 속이죠. 아, 그건 그런데 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억울한 건 알겠는데 법이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많이 합니다. 억울한데 법은 원래 그렇지 않다.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법이 직무유기나 판사는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헌법 제 103조니까 그걸 위반을 했으니까 직무유기. 법에 따라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물론 예외의 경우에 법이 그렇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청구 기간이 지났다든가 네. 한계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년 내에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기간에 어긋나면은 억울해도 어떤 경우는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거 이외에는 어떤 심리적으로 그 심리에 들어가서 판단을 할 때는 법의 상식에 위반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저도 뭐 조금밖에 모르니까 제 관련해가지고 네. 민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 법칙이 네, 그게 잘 돼 있다. 아주 잘 돼 있죠. 예.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죠. 그 바로 유럽, 일본 거를 다 예. 베껴온 거죠. 예. 요즘엔 그것만 해도 손을 대가지고 걸레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얘네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잘된 법을. 그렇죠. 손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법을 몰라요. 잘. 공부를 엉터리로 한 거죠. 그 기본의 법의 정신이라든가 법의 그걸 그렇게까지 나오게 된 이유들을 이해를 못하고 달달달달 외운 거로 사법고시만 붙은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맨날 깨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청자분들이라든가 분들이 네가 뭐 얼마나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기저를 알고 있어요. 저는. 논리적인 기초가 충실하게 다져져 있는 사람과 법전을 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암기식 교육을 하는 사람의 내공의 차이가 다르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상대할 수 없죠. 쟤네들이. 무기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나 법전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법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저는 법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사람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까 얘기를 안 했나요? 하여튼 교과서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교과서는 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 대법원 판례에 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례 자체가. 그렇죠.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그 성동구치소에 가가지고 경제사범이라는 데 가서 홍보를 하면서 뭐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사범이나 사기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법에 의하면은 사기가 안 돼요. 사기죄가. 사기죄의 정의가 뭐냐면 법에 의하면 법조문에 의하면 남의 돈을 편취 그러니까 남의 돈을 속여서 뺏기 위해 뺏을 목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계를 한다고 하면서 계를 모아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하면서 계돈을 그걸 운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기를 치려고 계를 딱 계를 모임을 만들어서 돈을 딱 한 다음에 도망가는 거 이런 건 사기죠. 근데 이제 계를 해서 하려고 해가지고 막 노력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게 사기죄가 안 되는 거죠. 속일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했는데.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꾼단 말이에요. 빌려가지고 하다가 이게 생각처럼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죽어라고 했는데도. 그런 경우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사기로 하는데 실제 법조문으로 보면 사기가 안 돼요. 남의 돈을 속여서 뺏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기죄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말이죠.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사업에 해서 실패한 경우도 사기죄로 다 인정이 돼요. 그게 법을 위반하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기 집까지 날려가면서 했는데도 돈을 못 갚은 경우는 결국 채무 관계만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대부분 사기죄로 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경제사범이라고 해서. 네. 경제사범이 그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주식 사기라든가 뭐 다단계 사기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은 제가 본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돈을 날린 경우 이런 경우. 야, 그게 참 문제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결국은 법조문이나 이런 그 법 구조는 나름대로 그래서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법원에 있는 그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좀 결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저는 뭐. 저는 그것의 인사 시스템도 인사 시스템이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인사 시스템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결국에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법원 인사를 법관들이 하고 사법고시 나온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끼리끼리 하기 때문에 소위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재판권의 주인은 국민이 재판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째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 신청을 포함한 모든 형사 사건을 네. 국민 참여 재판에 의무화. 국민 참여 재판에 의무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그 재정 신청은까지 포함이 되면은 국민이 기소권까지 뺏어옵니다. 기소권도 국민이 휘두르는 수 있습니다. 기소 독점이 그 검찰의 가장 큰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개정 신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법원에다 물어보는 게 재정 신청입니다. 고등법원에. 네. 그럼 그때 그 재정 신청의 재판에 국민이 참여해서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국민이 이건 불기소한 게 잘못됐다 하면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기소권을 갖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이제 법원장급 이상, 네. 그 다음에 검사장급 이상,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선거로 뽑는 거. 선거로 뽑는 거. 예. 그거 참 왜? 좋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 법원에 대해서 선거로 뭘 뽑고. 아니 근데 그게 참 우스운 게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행정부 수장도 다 선거를 뽑는데 입법부도 선거를 뽑고 지방의원조차도 그 하찮다시피 한 지방의원 자체도 선거를 뽑는데 왜 그 나라의 이 사회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해주는 이 사법권이 판단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걸 갖다 국민이 안 뽑냐 이거예요. 그러네요. 사법부의 수장도 그렇죠. 국민이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잘못하면 국민이 언제든지 소환을 해가지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 제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권으로부터 좀 자유롭겠네요. 그렇죠. 네. 말 안 듣고 국민을 무서워하죠. 정치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임명을 하니까 약간 이 사법부가 상권 분립이 안 되고 약관이 아니죠. 완전 개판이죠. 정확하게 하면 웃기는 거죠. 사실상 보면 사법권이 대법원장을 누구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종놈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종놈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전혀. 국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정치권의 유력한 인사를 신경 써야 돼. 그게 정확하게 하면 웃기는 거죠. 사실상 보면 사법권이 대법원장을 누구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종놈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종놈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전혀. 국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정치권의 유력한 인사들만 신경 써야 돼.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선출을 국민이 하다 보면 국민은 무서워하죠. 네. 지금 보세요. 물론 선출하는데도 일단 뽑히고 나면은 개판을 치는 국회의원이니 있거든요. 얘네들이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네. 그게 그 국민이 가져야 되죠. 당연히.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두려워하죠. 함부로 그런 엉망인 판결을 못 내리죠. 최소한 선거 때 가까워서는 못 내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선되고 나서야 또 형편없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최소한 선거 가까우면은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 같은 건 못 내릴 겁니다. 맞습니다. 아, 그거 참 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고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었나요? 그러니까. 주장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뭐 제2공화국 때인가 그 장면인가? 장면. 그때 시대 때 대법원장이 이런 사람들을 선거로 뽑자는 안이 실제로 제출이 됐었대요. 그게 그랬는데 5.16 되면서 박정희가 다 엎어버렸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참 그 5.16이 박정희 정권의 참 그 폐해가 뭐 경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건 그 정도 저는 서기호 판사니 이정렬 판사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들이 재임명이나 징계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구두 경고 정도 다음부터 좀 판결로만 자 성실하게 직무에 충실하라 이런 정도만 들으면 됐지 뭘 그것 가지고 징계를 뭐 정직 6개월을 하고 뭐 재임명을 자르고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뭐
개판이라 이게 범죄 집단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일종의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죠. 조직의 수장이 뒤에서 딱 명령을 내리니까 그냥 싹 복종하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딱 명령을 내리니까 그냥 싹 복종하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제가 그 석공 사건 일으키기 전에도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시위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양승태랑은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제 그 96년도에 그 민사 부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할 때 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그래가지고 그때 2005년도에 시위를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양승태의 원죄 그래가지고 크게 신문 기사를 갖다가 해서 피켓 그거 할 때 항상 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얼마나 또 간땡이가 작은지 그 정문으로 단 한 번도 출근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그 출근 시간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 못 봤어요. 그 사람의 그 차 번호가 에쿠스 9825번이었는데 단 한 번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정문으로 출근을 못하고 옆문으로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용훈 대법원장도 많이 욕하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정문으로 다니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도 뭐. 근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9825번이 정문으로 제가 피켓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거기 다니는 적은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소심하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사람입니다. 소심하니까 꼼수를 쓰고 그런 좀. 그리고 아주 또 잔머리를 또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 판결문 쓴 거 보면은 교수 재임용 관련해서 판결문도 보면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법을 잘 모르고 논리로 탁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예리하게 파고들지 못하는 사람은 속일 그런 거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속이는 판결문 또 기가 막히게 써요. 대단한. 근데 그 지금 정권으로서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 고른 거죠. 그 사람으로서는 이런 최적임자가 없는 거죠. 정권과 최고의 궁합. 그러면 그건 어떤 정권이라도 독재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주 독재가 아니라 하여튼 자기 마음의 말을 듣게 하는 데서는 그 사람만큼 적임자가 없죠. 거의 힘들죠. 최고의 법관 인사를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거군요. 그렇게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평가한 거를 보면은 이 정권이 요번 정권 들어가지고 그냥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또 이런 용어를 갖다가 완전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정봉주 전 의원, 문국현 전 의원, 뭐 황노현 교육감 재판 등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저렇게 걸어가지고 뭐 엎어치고 배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봉주 씨 판결은 좀 알고요. 근데 이제 문국현 씨나 광노현 씨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봉주 씨 거는 뭐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판결이고 판결 자체가 위법하다. 완전히 위법한 거고 그거는 뭐 자기들이 만든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률 해석 그것조차도 이제 합법적으로 뒤집지도 않고 원래 법률 해석은 함부로 못 바꿔요. 근데 그걸 갖다 멋대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위법하게 판결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 한마디로 그 형법 제 124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재판이나 뭐 수사 그런데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남을 위법하게 이제 체포 내지 감금한 사람은 그 불법 감금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훈 대법관 이상훈 그 사람은 자기의 직권을 그거 해가지고 위법하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봉주 씨를 그냥 불법 감금한 거죠. 그거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판결문이 누차 얘기했어요. 판결문이 그 법관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흉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판사가 판결을 한 거, 위법하게 판결한 거에 대해서 그걸 흉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사실 꼭 총칼을 들어야 되나 무슨 무기를 들어야지만 그것이 흉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당히. 이 판결문이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전 재산을 빼앗든가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네. 범죄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면은 그 옛날에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 현대 사회 네. 지금도 뭐 노예 비슷하지만 완전히 그래도 말은 또 자유롭게 하잖아요. 비교적 옛날보다 왕시대 때보다. 그렇죠. 그런 게 다 그런 투쟁에 의해서 생기고 노예 생활이 싫다고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현대 시대는 판결이라는 걸 가지고 위법하게 하고 그런 거로 해서 사람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박탈을 하고 있거든요. 재산이라든가 자기네 어떤 권리를. 네. 그런 것이 판결문이 흉기예요. 지금 흉기를 휘두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배심원제라는 것도 생긴 걸 보면은 네. 그건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전 대법원장 이용훈한테 들었습니다. 그 이용훈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광주인가 대전인가 어디 가가지고 법원 사람들 놓고 강연을 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네. 그때 이제 그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왕의 옆에 내지는 귀족 옆에 있어가지고 일반 서민에 대해서 굉장히 위법한 그걸 많이 내린 거죠. 네,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위법한 판결, 착취의 수단으로 위법한 판결을 내리니까 결국에 다 내쫓았죠. 그때 제일 많이 죽었던 것들이 아마 판사들일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이용훈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내쫓았는데 그러면서 재판을 이제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격식을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에 다 내쫓았던 법원 직원들 같은 애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네. 그리고 딱 앉혀놓고 너희들은 그냥 절차만 봐라. 결정은 우리가 한다. 사회 보고 진행해라. 그렇죠. 그것만이지 예. 심판은 우리가 내린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배심원제라고 이용훈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이용훈한테 배운 거죠. 네. 이런 게 배우는 겁니다. 네. 꼭 책상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적이라든가 누구한테도 예. 배우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거 거기서 아주 제대로 그때 배심원제 유래를 알게 됐어요. 네. 그 국민 배심원제가 지금 그 국민 배심원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 부분적인 게 아니라 사기예요. 완전히. 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 배심원제는 완전 사기입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원래 그 국민 배심원제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그 프랑스 그 혁명에 거기서부터 유래됐다고 했지만 판사들을 못 믿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판사는 진행만 하고 그렇죠. 판결은 국민 배심원들이 하는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조문을 좀 더 읽었으니까 나중에 양형이라든가 그거 할 때나 하고 선고나 그런 거나 하는 거지 결정은 무죄유죄는 일반 시민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그 법률은 뭐냐면 그 배심원제의 결정을 국민의 결정을 판사가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도?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완전 사기 친 겁니다. 국민들의 그거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한 번도 비판을 안 했는데 그게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심원제 재판을 갖다가 여느냐 마느냐 하는 것조차도 판사가 하지 말라. 못하게 하면 못해요. 그게 아주 웃기는 거죠. 국민 참여가 아니라 뭐 국민 들러리 세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들러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껍데기만 국민 참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걸 그때도 당시에도 2008년도 1월 1일인가부터 시작을 했던가 그런데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막 그거 하니까 그런 걸 내용 일종의 전시용으로 네, 맞습니다. 보여주기 근데 그런 거에서 비판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 위헌 제청도 했습니다. 그거에서. 아, 그거 헌법소원. 있다. 그런데 뭐 다 헌법재판소도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법원하고 얘네들이 다 동업자이기 때문에 뭐 소용이 없어요. 다 이렇게 연수원 기수로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분노를 하는 게 난 그 얘기만 나오면 분노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당시에 뭐 그걸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헌법소원을 600건 가까이를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조선일보 그 썩어빠진 언론에서 뭐 소송왕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한 이유는 걔네들의 그걸 밝히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료를 얻어가지고 결국엔 그래서 나온 게 이 책입니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판사 니들이 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법을 위반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국민을 농락하는가. 네. 그걸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요. 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봐라 이제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네. 제가 한 목적은 걔네 그 사람들의 사실상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헌법소원을 하잖아요. 네. 유명정 씨도 헌법소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치는 단계가 사전심사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네. 심판 거쳐요. 거의 바로 올라가네. 바로 심판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사전심사를 다 거쳐요. 거의 다 거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생색내기형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네들도 간판은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다는 본부라는 걸 가지고 네. 간판을 걸고 있으니까 전부 다 기각각하를 시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생색내기형으로 한두 개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빼놓고는 사전심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주장인데 왜냐하면 내가 통계를 못 봤으니까 예. 95% 이상 거기서 다 각하됩니다. 아, 그냥 뭐 딱 보고 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제가 보기에 그 헌법재판관 애들이 그거 읽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나이도 먹고 눈도 어두운 애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깎아먹는 거예요. 세금만. 실질적으로 예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좋겠죠. 제가 그 600건 가까이 했는데 거기 그 각 99%가 그렇게 각하됐어요. 600건 전부 중에서 다 똑같은 거. 그리고 거기서 각하되는 이유가 네. 거의 똑같아요. 2개, 3개 정도의 종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공식이 있어요. 걔네들도 이제 뭐 사실상 원래 사전심사라는 건 일종의 이게 헌법소원이 일종의 그 형식 절차에 맞느냐 하는 거 정도만 봐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거기서 심리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일단 어떤 경우에는 이 자체를 심판에 회부를 안 하려고 거기서 눈 딱 감고 각하를 해버려요. 그냥.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네, 무조건 아니에요. 위법하게. 그 얘네들이 봉쇄 절차가 있어요. 공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발견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역시 수학자다 보네. 공식을 발견하죠. 그래가지고 딱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고쳐서 낸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 네. 그거 이제 좀 뭐 형식적으로 잘못된 거 가지고 고쳐서 내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걸 또 각하해요. 왜 각하? 사전심사에서. 뭘 각하하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사부재리 원칙. 근데 문제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말이죠. 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헌법재판소법 39조인데 39조입니다. 그럼 그거 결정 자체가 위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심사에서 각하한 걸 또 일사부재리 원칙이니 무슨 뭐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도 재심도 아닌데 재심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에 회부된 것만 재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심판 회부되지도 않은 것 같다가 거기서 다 각하를 해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자면은 이것들은 완전히 그 뭐라 그러나 그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나팔수예요. 그리고 검찰의 사냥개고. 얘가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라 뭐 집권 여당과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뭐 그거 할 때 저번에도 그 조선일보에서 이명진 기자가 저를 그거 하면서 580 몇 건을 했다고 하면서 소송왕이다. 아니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일단은 그거 한 거에서 왜 이렇게까지 각하가 됐는지 사유는 하나도 안 봐요. 이제 선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완벽하게 그거 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 위법하게 한 거 가지고만 갖고 있으면은 그게 강력한 증거가 안 된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도 실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렇게 나가지만 600건을 그렇게 했다면은 저놈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일종의 표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제 흠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선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는 상대도 안 했죠. 최근에도 인터뷰 오면 그냥 끊어버렸어요. 넣으면은 상대 안 합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죠. 얘네들은 조선일보가 특히 영악하죠, 아주. 이 책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알고 해요. 언론에서 맥을 잘 짚고 이 친구들이 그리고 한데 그게 다 또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사실상 언론이 옛날을 보면은 언론이 옛날에 80년도인가 동아일보에서 상당히 그 전두환 집권하기 전에 보면은 언론이 상당히 역할을 했었죠. 그때. 네. 그래가지고 막 어려웠고 그랬을 때 국민이 그걸 못 지켜준 거예요. 참 사실 국민들이 참 각성을 해야 돼요. 그게 언론을 막 거의 사유화됐죠. 사유화되면서 네. 언론 기능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건 국민들이 어떤 언론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그다음에 옆에 다른 분들 용기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언론만 탓할 건 아닙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시간이 금방 가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언론만 탓할 건 아닙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시간이 금방 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세요, 빨리. 아니, 뭐 질문은 뭐 자연스럽게 다 진행하고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자, 너무 재밌고요. 예. 그 사법불신이 지금 사실 아마 최근 들어서는 뭐 역대 최고치에 이르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국민의 신뢰받는 사법부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신뢰는 뭐, 지금 현재 있는 판사들 그 범죄 집단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구조로는 당연히 안 되죠. 대부분 사람들 개혁 하는데, 저는 쟤네들은 개혁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타도 대상이지. 쟤네들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견제와 감시예요. 무슨 네. 저는 가끔가다 자주죠. 보면은 뭐 양심적인 판결을 하라, 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라. 정말 개소리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아니 세상에 그걸 내버려두고 네. 법을 왜 지킵니까? 법이 왜 지키냐면 그 뒤에 있는 공권력이란 폭력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인간한테 알아서 하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국민이 감시를 해야 돼요. 네. 민주주의의 근본이 견제와 감시인데 지금 사법부에는 감시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이 직접 재판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종사하는 법원장급 이런 그다음에 검사장급 네. 이런 그런 헌법재판관은 선거로 뽑아야지만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네요. 네. 국민 배심원제를 네. 전격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지금은 배심원제 있지만 그건 다 그건 사기고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 네.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네. 완전히 그거 사기죄로 고발해야 돼. 사실 그거. 저 생각해 보니 열불이 나는데. 리얼 진짜 국민 네. 배심원제 진짜 배심원제.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법원장급 이상을 네. 직선제. 그렇죠. 직선제로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래야 사법부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 그렇죠. 감시해야지. 무슨 뭐 양심이니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그거 들을 놈, 제가 그거 할 때마다 그때 석궁 사건 일으키기 전에도 말이죠. 예. 제가 그때 그랬어요. 피켓을 구호를 어떻게 썼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양심은 니네 거니까 팔아쳐먹어도 되는데 법은 지켜달라. 걔네들한테 양심 기대하는 게 웃기는 일이에요. 양심은 뭐 알아서 하고. 네. 그렇죠. 그 양심이라는 거 하면은 더할 나위 없지만은 네. 문제는 법도 안 지키는 놈들한테 무슨 놈의 양심입니까? 난 분노가 치밀어요. 사람들이 뭐 양심 지켜라 한다고 그게 무슨 해리포터입니까? 우리가? 걔네들이 마술사예요? 걔네들이 그렇다고 양심 지킬 것 같아요? 절대 안 지키지? 네, 그렇죠. 말해봤자 뭐. 네.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정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은 네. 견제와 감시. 그겁니다. 그거 이외에 딴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법을 제정하려면은 아무래도 이거 의회에서 일단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법률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총선이 굉장히 이번에 국민들이 그 여론을 형성을 해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최소한 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이나 민노당 이런 데에서 한나라당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론으로 이 두 가지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국민들이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두 가지 국민 참여 배심 문제.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선거제, 법원장급 이상의 직선제 도입해라. 검사장급하고 이거 도입하는 정당이 사법개혁에 의지가 있는 정당이다. 정말이죠. 그거 아니면은 다 사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뭐 사법개혁 뭐 해라 네. 뭐 한다 해봐자 다 사기고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만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일단 거기부터 하고 차근차근 하죠. 당론 채택했다고 해서 또 걔네들이 할 거냐? 그것도 못 믿죠. 여태까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예, 여당이고 여당하고 뭐 양당, 민주당하고 뭐 한나라당하고 똑같은 놈들이죠. 뭐 사실 네, 뭐 별반 차이가 없죠. 유감이죠, 그게 참. 예. 그러니까 사실 사법부도 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걔네들이 결국에 뭐냐면 자기네들이 정권만 잡으면 자기네들이 그걸 사법부를 쥐고 있는 걸 누리는데 왜 바꾸겠습니까? 이용할 만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선택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통에서 국민들은 고르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다 썩었는데 네. 둘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사법 불신 또 정치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정치 불신이야 뭐 걔네들이 뭐 똑같은 사람들이고 뭐 최근에 민주당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자기네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네들이 이번에 정권을 잡을 거라고 있으니까 아주 느긋하게 개판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이 오만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오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바꿀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국민들이 바꿔야지 누가 바꿉니까? 주인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고 앉아가지고 다 똑같다.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걔네들을 바꾸게 쓰레기라도 조금 골라서 좀 재활용을 하든지 하는 정도로 국민들이 움직여야지만 얘네들이 바뀌지. 지금 사실 뭐 공천 그거라든가 뭐 그거 하는데 보니까 꼬락서니가 쓰레기통에서 또 한번 고르게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금 제1야당에서는 막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런 건 엉망입니다. 오늘 듣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 선생님처럼 억울한 일을 사법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억울하다는 거는 뭔가 걔네들한테 선처를 바라는 그런 거고, 나는 애초부터 걔네들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야. 단지 힘이 없어가지고, 네. 강제, 불법하게 억류당한 거고, 그래서 난 억울하다는 표현이라든 건 아주 싫어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면? 강제 억류당한 거. 강제 억류당한 거. 전쟁을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좀 피해받은 사람들. 뭐 그 사람들 이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분들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좀 뭐라고 좀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질문이 좀. 그러니까 좀 힘을 규합을 해야죠. 규합을 해서 모아가지고 하는데 저도 사실 좀 요즘에 그것 때문에 영화 거의 끝나고 이걸 그냥 두면은 결국에 또 똑같아지거든요. 그렇죠. 쟤네들은 지금 사법부 법원 애들은 지금 이것만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게 여론이 이제 잠잠해져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것뿐이지 얼마나 그 간악한 인간들인데 걔네들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뭐 절대 놓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정말로 이걸 정말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그걸 뜻을 모아야 돼요. 비슷한 사람,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권을 국민이 다시 회수하고 그런 거로 해서는 배심원제, 그거에 절대 복종하게 판사는 그 다음에 선출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되도록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요즘에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궁리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일종의 그 법을 바꾸려면 결국은 이제 의회 권력부터 일단 좀 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좀 그렇죠. 드네요. 근데 뭐 지금 양당이 할 리는 절대 없고 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제3 정치가 좀 나타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당연히 그렇죠. 좀 정치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떤 시민 운동을 하든 그걸 해가지고 국민이 일어서야 돼요. 국민이 일어서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뭐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하더라도 조금씩 물론 점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뭐 한 10년 아니 뭐 20년 정도를 두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암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분개한 사람들의 그 뜻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네. 미칠 수 있도록 예.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오는데 예. 좀 그래서 좀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오늘 정말 시간 너무 빨리 가서요. 아쉽습니다. 저 혼자만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원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또 의회 권력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렇죠. 어떤, 방향성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큰 숙제가 이제 우리한테 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국민밖에 없습니다. 네. 그 누구도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번 4.11 때부터 변화의 시작 일으켜 주시기를 저도 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명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한데요? 이거 아닙니다. 너무 말씀을 청산유수로 잘하셔가지고.